어머님, 이제 저희와 함께 지낼 수 없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한마디에 박미자 여사의 세상이 무너졌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처럼 눈물이 뺨을 적셨다. 젊은 시절 남편 몰래 품었던 그 금지된 사랑 때문일까? 아니면 아들의 파혼까지 불러올 뻔했던 자신의 독선 때문이었을까? 요양원으로 향한다고만 생각했던 며느리의 차가 낯선 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 미자 여사는 그곳에서 자신의 전 재산보다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는 하염없이 울고 말았다. 이 충격적인 반전. 지금부터 그 진실을 따라가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이야기의 여운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낡은 아파트 15층.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박미자 여사에게 더 이상 아무런 위안도 되지 못했다. 60대 후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5년. 매일 새벽 4시, 어둠이 짙게 깔린 방에서 눈을 뜨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다시 잠들려 애써도 소용없었다. 온몸이 바위처럼 무거웠고, 겨우 몸을 일으켜 앉으면 어지럼증이 밀려왔다. 아이고, 이 몹쓸 몸뚱이. 혼잣말이 절로 터져 나왔다. 남편 영수의 빈자리는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고, 그 빈자리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또 다른 그림자를 불러일으키곤 했다. 20대 꽃다운 시절, 남편 영수와의 결혼은 순탄했지만 가난한 살림은 늘 그녀를 지치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친구였던 그 남자, 준호를 만났다. 남편과는 다른, 능글맞으면서도 뜨거운 눈빛의 그 남자. 미자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위험한 줄타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느릿느릿 부엌으로 향했다. 찬물 한 잔을 마시고 싱크대 위에 놓인 약봉지를 꺼냈다. 혈압약 2알, 관절약 1알, 그리고 이름 모를 하얀 알약 2알. 손바닥 위에 놓인 7개의 알약을 한참 바라봤다. 이 하얀 약은 또 뭐였더라? 6개월 전부터 먹기 시작했지만 의사의 설명은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꼭 먹어야 한다는 말만 어렴풋이 떠올랐을 뿐이다. 약을 삼키고 거실로 나왔을 때 창밖은 아직 캄캄했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봤다. 15층 아래는 아득하게 멀었다. 여기서 떨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생각에 미자 여사는 하들짝 놀라 황급히 창문을 닫고 뒤로 물러섰다. 왜 이런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걸까?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새벽 뉴스 채널의 경제 뉴스는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텅 빈 거실에 혼잣말이 맴돌았다. 벽에 걸린 남편 영수의 사진을 바라봤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5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떠났다. 당신은 좋겠다. 아무 걱정 없는 곳에 있으니 눈물이 흘러내렸다. 요즘 들어 눈물이 부쩍 많아졌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늙고 병든 노인, 이제는 가족에게 짐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 끔찍한 과거, 남편의 친구 준호와의 불륜, 짧았지만 격정적이었던 그 시간, 샤워를 하면서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의 체향, 거친 숨결, 그리고 이어지는 죄책감. 만약 그때 임신이라도 했다면 끔찍한 상상에 몸서리쳤다. 아침 7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저예요. 며느리 서연이 들어섰다. 늘 이 시간에 와서 아침을 챙겨주고 출근하는 착한 며느리. 하지만 미자 여사는 그것조차 부담스러웠다. 혹시 서연이도 내 과거를 알게 된 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대하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엄습했다. 어머님, 또 새벽에 못 주무셨어요? 눈이 빨개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조금 일찍 깼을 뿐이야. 미자 여사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 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연이 부엌으로 가며 말했다. 냉장고를 열어 반찬통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어제 해드린 갈비찜도 안 드셨네요. 김치찌개도 그대로고. 서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다. 냉장고 문에 붙은 메모지를 꺼내 뭔가를 적었다. 10월 15일 식사량 거의 없음. 갈비찜, 미섭취, 김치찌개 미섭취. 미자 여사는 서연이 자신을 마치 요양원에 보낼 환자처럼 관리한다고 생각했다. 그래. 어차피 나는 곧 버려질 알거지 같은 존재가 될 테지. 자조 섞인 생각에 휩싸였다. 입맛이 없어서 그래. 어머님, 이렇게 안 드시면 건강도 나빠져요. 오늘은 된장찌개 끓여 드릴게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호박도 넣고요. 서연이 냄비를 꺼내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미자 여사는 그런 서연을 멍하니 바라봤다. 20년 전 아들 진우가 데려온 새색시. 그때는 요리도 서툴렀는데 이제는 살림 솜씨가 제법이었다. 그때 진우가 파혼 직전까지 갔던 것도 내 막말 때문이었는데 과거의 실책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머님,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서연이 싱크대 위 약통들을 하나씩 들어보기 시작했다. 뚜껑을 열어 알약 개수를 세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었다. 약 사진은 왜 찍니? 미자 여사가 묻자. 아, 떨어지는 약 미리 사다 놔야 해서요. 서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미자 여사는 보았다. 서연이 약통을 보며 눈썹을 찌푸리는 것을. 특히 하얀 알약이 든 통을 볼 때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분명 치매 약일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짐이 되는 거지. 된장찌개가 끓는 동안 서연은 미자 여사 옆에 앉았다. 어머님, 진우 씨한테 연락 왔어요? 어제 전화했는데 통화는 못했어. 바쁜가 봐. 미자 여사가 대답하자 서연은 네, 이번 프로젝트가 중요한 거라서요. 다음 달에는 들어온대요. 라고 말하며 슬쩍 미자 여사의 얼굴을 살폈다. 그 눈빛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동정심 같기도 하고 미안함 같기도 했다. 그래, 나 같은 늙은 여자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동정하는 것도 당연해. 어머님, 혹시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자 여사는 의아했다. 기분이라니. 혹시 내가 숨기고 있는 불륜의 죄책감을 눈치챈 건 아닐까? 그냥 혹시 너무 우울하거나 그러신 건 아닌가 해서요. 서연의 말이 이어졌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미자 여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찔렸다. 사실 요즘 정말 우울했으니까. 아침에 눈 뜨는 게 싫었고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서연이 일어나 된장찌개를 그릇에 담아왔다. 어머님, 꼭 드세요. 제가 점심때 다시 올게요. 그럴 필요 없어. 바쁜데. 아니에요. 요즘 어머님이 걱정돼서요. 서연이 현관으로 가다가 뒤돌아봤다. 그 표정이 왠지 슬퍼 보였다.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 같은 표정. 연기겠지. 날 요양원에 보내기 위한 연기일 거야. 서연이 나간 후 미자 여사는 혼자 식탁에 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흙을 먹는 것 같았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 안 놀이터가 보였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있었다.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신혼 초 진우를 키울 때가 떠올랐다. 그때는 하루하루가 바쁘고 힘들어도 행복했다. 사는 이유가 분명했고 내일이 기대됐다. 지금은 어떤가? 남편도 없고 아들은 바쁘고 손녀 하은이도 자기 일로 정신없다. 혼자 덩그러니 맘은 미자 여사. 이제는 집만 되는 존재. 차라리 영수 당신 따라갔어야 했나? 또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미자 여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걸 어쩔 수 없었다. 거실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썼다. 10월 15일. 오늘도 새벽에 잠이 깼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었다. 나는 왜 아직도 살아있는 걸까? 여보, 보고 싶어. 너무 외롭고 힘들어. 그때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망친 건가? 눈물이 일기장 위로 떨어졌다. 다음 날 오후 2시. 박미자 여사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다. 서연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왔다. 어머님, 계세요? 여기 있어. 서연이 들어오며 인사했다.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았고 눈도 빨갰다. 서연아,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니에요. 괜찮아요. 학교에서 좀 피곤한 일이 있어서요. 서연이 억지로 웃으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네, 민서연입니다. 서연이 전화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지만 완전히 닫히지 않아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네,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혼자 계시기엔 정말 위험해 보여요. 박미자 여사의 귀가 쫑긋해졌다.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분명했다. 위험하다니. 혹시 내 과거를 눈치챈 건 아닐까? 공포감이 엄습했다. 식사도 거의 안 하시고 하루 종일 누워만 계세요. 약도 제대로 드시는지 확인이 안 돼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다.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보내주시면 검토해 볼게요. 미자 여사는 가슴이 철렁했다. 전문적인 케어라니 요양원 이야기인가? 그녀의 마음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 아니면 그때 그 남자, 준호의 처형이었던 이영이. 그녀가 내 과거를 진우에게 폭로한 건 아닐까? 그래서 내 며느리 서연이 이렇게 나를 버리려 하는 걸까? 과거의 유령이 그녀를 옥죄어 오는 듯했다.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월 300만 원이요. 보증금은 따로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미자 여사는 불안한 마음에 손이 떨렸다. 잠시 후 서연이 방에서 나왔다. 눈가를 손으로 비비며 나오는 게 보였다. 울었나? 아니, 연기일 거야. 서연아, 누구랑 통화했니? 아,
학부모님이에요. 상담 관련해서요. 서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갔다. 미자 여사는 믿을 수 없었다. 분명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서연이 싱크대 앞에 서서 미자 여사의 약통들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다. 하나하나 열어서 개수를 세고 수첩에 뭔가를 적었다. 어머님, 이 하얀 약 잘 드시고 계시죠? 그럼 매일 먹고 있어. 다행이에요. 이 약은 절대 빼먹으시면 안 돼요. 서연의 표정이 심각했다. 그리고는 휴대전화를 꺼내 약통들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다. 사진은 왜 이렇게 많이 찍니? 기록으로 남겨두려고요. 어머님, 건강관리 차원에서요. 서연이 거실로 나와 미자 여사가 평소 쓰는 물건들을 살피기 시작했다. 50년 된 밥그릇을 들어보더니 사진을 찍었다. 이 그릇, 어머님이 결혼하실 때부터 쓰신 거죠? 그래, 시어머니가 주신 거야. 정말 소중한 물건이네요. 서연은 수첩에 밥그릇 50년 사용, 시어머니, 유품이라고 적었다. 그 다음엔 남편과 함께 샀던 국자를 들었다. 이것도 아버님과 함께 사신 거죠? 신혼 때 같이 시장 가서 산 거야. 서연은 또 사진을 찍고 메모했다. 국자, 고인과의 추억. 미자 여사는 점점 불안해졌다. 마치 자신의 유품을 정리하는 것 같았다. 날 버리려는구나. 내 전 재산을 처리하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야. 서연아, 그런 걸 왜 다 기록하니? 어머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물건들이잖아요. 혹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서요. 나중에 필요하다니 무슨 의미일까? 미자 여사는 절망에 가까운 불안감에 휩싸였다. 서연이 시어머니께 받은 녹그릇도 꺼내봤다. 하나하나 사진을 찍으며 상태를 확인했다. 이 녹그릇들도 정말 귀한 거예요. 요즘은 이런 거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래, 시어머니가 아끼시던 거였지. 미자 여사가 대답하자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 여자가 날 연민하는구나. 죄책감에 우는구나. 어머님, 혹시 불편하신 곳은 없으세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고요? 별로 없어.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피곤하신 게 아니라. 서연이 말을 멈췄다.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참는 것 같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손녀 하은이가 들어왔다. 할머니, 엄마도 왔네. 하은이가 밝게 인사했지만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표정이 굳어졌다. 하은아, 잠깐 이리 와봐. 서연이 하은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은 닫혔지만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알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다음 주까지만 참자. 알았지?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 분명 나를 버리는 계획이겠지. 미자 여사는 가슴이 답답했다. 둘이 나와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차를 마셨다. 하지만 미자 여사는 알 수 있었다. 그 웃음이 가짜라는 걸. 저녁 6시쯤 서연과 하은이가 돌아갔다. 서연은 나아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다. 미안한 표정으로. 저 동정하는 눈빛. 내가 버려지는 것에 대한 죄책감일 거야. 혼자 남은 미자 여사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서연의 가방을 발견했다. 깜빡 잊고 간 것 같았다. 가방이 살짝 열려 있었다. 미자 여사는 망설이다가 가방을 열어봤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다. 고품격 실버타운, 노인 전문 케어 센터, 24시간 관리 시스템, 빨간 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팸플릿들, 월 비용 300만 원.
입주 보증금 5천만 원, 치매 및 우울증 전문 케어라는 문구도 보였다. 박미자 여사는 손이 떨렸다. 정말로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것이었다. 그럼 그렇지. 결국 이혼 직전까지 갔던 내 과거의 불륜이, 내 독선이 결국 이렇게 나를 알거지로 만드는구나. 그때 서연이 황급히 돌아왔다. 어머님, 제 가방 못 보셨어요? 저기 있어. 미자 여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했다. 서연이 가방을 집어들며 안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그럼 내일 봬요. 서연이 나가고 나서 미자 여사는 주저앉았다. 확실해졌어. 며느리가 나를 버리려고 하는구나. 그날 밤, 미자 여사는 한숨도 못 잤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도 이제 끝인가? 아무도 날 원하지 않는구나. 내 파란만장한 인생도 이렇게 막을 내리는구나. 새벽 3시 일기장을 꺼냈다. 10월 16일. 오늘 확실히 알았다. 서연이가 날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 전문 케어, 24시간 관리. 나는 이제 짐이구나. 여보, 이제 정말 당신 곁으로 가고 싶어. 그때 그 남자와의 짧은 불장난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다니. 창밖을 보니 어둠 속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미자 여사의 마음도 비처럼 어둡고 차가웠다.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10월 17일 오후. 미자 여사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다.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들. 50년 전 이 집으로 시집 올 때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젊은 시절의 박미자 여사. 옆에는 청년 영수가 서 있었다. 그 뒤에 근엄한 표정의 시어머니가 계셨다. 시어머니, 그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떨렸습니다. 무서우면서도 존경스러웠던 분. 순자야, 부엌으로 와.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호통이 시작됐었죠. 미자 여사는 떨리는 마음으로 부엌으로 갔었다. 오늘부터 내가 너한테 우리 집 음식하는 법을 가르칠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배워. 시어머니는 된장찌개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 된장은 이렇게 체에 걸러서 풀어야 해. 그냥 풀면 텁텁하잖아. 미자 여사는 열심히 배웠다. 하지만 처음 혼자 끓인 된장찌개는 실패였다. 이게 된장찌개니? 구정물이지. 시어머니가 한 숟가락 떠먹고는 그릇을 밀어버렸다. 된장을 너무 많이 넣었잖아. 간도 안 맞고. 다시 해. 미자 여사는 눈물을 참으며 다시 끓였다. 부엌에서 몰래 울면서. 요리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어떻게 남의 집 며느리가 됐어? 시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 주셨다. 순자야, 김치 담그는 법도 배워야지.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야. 시어머니는 김치 담그는 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 배추 절이는 것부터 양념 만들기까지. 소금은 꼭 천일염을 써야 해. 새우젓은 5월에 담은 걸로. 고춧가루는 태양초를 직접 빻아서 쓰고. 미자 여사는 하나하나 배워나갔다. 실패도 많았다. 너무 짜거나 너무 싱겁거나 양념이 안 배거나. 아이고, 이게 김치야겠네. 시어머니의 혹평에 미자 여사는 또 울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1년쯤 지났을까? 미자 여사의 요리 실력이 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도 조금씩 인정해 주셨다. 오늘 된장찌개는 그럭저럭 먹을 만하네. 작은 칭찬이었지만 미자 여사는 기뻤다. 그러던 어느 날, 미자 여사는 시어머니가 이웃 아주머니와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다. 우리 며느리가 된장찌개를
기가 막히게 끓여. 내가 가르친 보람이 있지. 시어머니가 자랑하고 계셨던 것이다. 미자 여사는 그때 처음 알았다. 시어머니가 속으로는 자신을 인정하고 계셨다는 걸.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가 병들어 누우셨을 때였다. 30년 전 시어머니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다. 순자야. 병상에서 시어머니가 미자 여사의 손을 잡으셨다. 내가 너무 엄하게 했지.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제가 살림을 배웠어요. 사실은 말이야.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손맛이 최고였어. 내 입맛보다 나았어. 동네 사람들한테 맨날 자랑했단다.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미자 여사도 울었다. 그리고 이 된장 담그는 비법. 내 며느리한테도 꼭 전해줘. 우리 집안의 맛을 이어가야지. 그것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미자 여사는 앨범을 덮으며 생각했다. 이제 자신도 시어머니처럼 되는 건가? 며느리에게 짐이 되는 존재.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남자를 잊고 과거를 묻고 살아왔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서연이 급하게 나가면서 떨어뜨린 것 같았다. 미자 여사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들어봤다. 안에서 서류가 삐져나와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서류도 있었다. 이입소 신청서라고 적힌 서류. 미자 여사의 이름이 이미 적혀 있었다. 생년월일, 주소, 병력까지. 전문 케어가 필요한 어르신이라는 문구가 보였다. 옆에 작은 글씨로 우울증 관리라고 적혀 있었다. 전문 케어라니. 나도 이제 치매가 오는 건가? 미자 여사는 혼자 중얼거렸다. 최근 깜빡하는 일이 많아진 것 같아 더 불안했다. 미자 여사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치매라니. 기억력이 좀 떨어진 것 같긴 했지만 치매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서연이 황급히 들어왔다. 어머님, 제가 서류 봉투를 떨어뜨리고 갔네요. 서연이 황급히 봉투를 집으려는데 미자 여사가 말했다. 서연아. 네, 어머님. 서연아, 내가 이제 치매가 오는 거니? 서연이 당황했다. 어머님,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됐어. 더 듣고 싶지 않아. 미자 여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서연이 문 밖에서 말했다. 어머님, 오해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필요 없어. 가. 서연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미자 여사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자신을 끝까지 가르쳐 주셨는데 자신은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전하지 못하고 버려지는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어머니만큼 못했어요. 시어머니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무잎들이 떨어지는 게 보였다. 미자 여사도 저 낙엽처럼 떨어질 때가 된 것 같았다.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썼다. 12월 17일. 나는 치매 환자가 되었다. 우울증에 치매까지.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시어머니, 죄송해요. 며느리에게 된장 담그는 법을 전하지 못하고 가게 됐어요. 여보, 이제 정말 갈 때가 된 것 같아. 일기장이 눈물로 젖었다. 그날 밤, 미자 여사는 결심했다. 더 이상 며느리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순순히 요양원에 가겠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너무 아팠다. 50년을 살았던 이 집,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이곳을 떠나야 한다니. 미자 여사는 밤새 울었다. 베개가 눈물로 젖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시어머니가 나타나셨다. 순자야, 힘내. 아직 끝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웃고 계셨다. 미자 여사는 꿈속에서도 울었다. 이렇게 1편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며느리의 가방에서 발견한 차가운 서류 한 장. 자신이 버려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박미자 여사는 결국 절망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과연 박미자 여사는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까요? 그녀를 둘러싼 의심과 오해, 그리고 5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과거의 비밀은 과연 어떤 진실을 드러내게 될까요? 총 4부작으로 구성된 이번 이야기.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내일 저녁 이 시간에 공개됩니다. 하루에 한 편씩 박미자 여사의 눈물겨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뒷이야기가 궁금해서 잠 못 이루실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특히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내일 2편이 올라오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야심만만 시니어 채널은 앞으로도 매일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진솔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박미자 여사였다면 며느리의 가방을 발견한 순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더 가슴 아픈 이야기 2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꿈속에 나타난 시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 아직 끝이 아니야. 그것은 버려진다는 절망 속에서 피어난 헛된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시작될 거대한 반전을 예고하는 신의 목소리였을까요? 하지만 눈을 뜬 현실은 너무나도 잔혹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는 폭우. 오늘은 바로 박미자 여사가 50년간 살아온 정든 집을 떠나 요양원으로 향하는 운명의 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오늘 이야기에서 기대되는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마지막 짐을 꾸리는 그녀의 등 뒤로 며느리는 무언가 결심한 듯 서늘하고 비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재촉합니다. 마침내 빗속을 뚫고 미끄러지듯 출발하는 자동차. 그런데 요양원으로 향한다던 그 차가 점점 익숙하면서도 낯선 길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예언처럼 기적은 일어날까요? 아니면 이것은 더 끔찍한 절망으로 그녀를 끌고 가기 위한 잔인한 희망 고문일 뿐일까요? 지금 그녀 인생의 가장 길고 긴 하루가 시작됩니다. 며칠이 지난 화요일 아침, 박미자 여사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평소보다 더 일찍 깬 것은 불안감 때문이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눈밑이 퀭하고 얼굴이 부어 있었다. 어제도 제대로 못 잤기 때문이었다. 시싱크대 위에서 약봉지를 꺼냈다. 하얀 알약 2개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다. 이 알약이 날 살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죽지 못하게 하는 건지. 중얼거리며 약을 삼켰다. 목으로 넘어가는 알약이 돌덩이처럼 느껴졌다.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새벽 하늘. 왠지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아침
뉴스가 시작되기 전 광고만 반복되고 있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버타운. 광고 속 노인들은 모두 웃고 있었지만 미자 여사에게는 가짜 웃음으로 보였다.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며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 현관벨이 울렸다. 평소보다 일찍 온 서연이었다. 어머님, 계세요? 들어와. 미자 여사는 차를 끓이며 서연을 맞았다. 그런데 서연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굳어 있었다. 서연아,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 서연이 대답 없이 맞은편에 앉았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열었다가 다시 닫기를 반복했다.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다. 한참을 침묵하던 서연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미자 여사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 결연함이 보였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도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다. 무슨 말인데? 그렇게 심각하니? 미자 여사가 물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예감했던 그 일이 오늘 터질 것 같았다. 드디어 날 버리는구나. 어머님, 다음 주부터 이 집에 안 오셔도 돼요. 박미자 여사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질 뻔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충격이 컸다. 뭐라고? 내가 잘못 들었나? 이제 어머님이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위험하다니. 내가 뭐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니? 내 과거의 불륜을 들켰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거.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두꺼운 봉투였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제가 어머님을 위해 특별한 곳을 준비했어요. 변호사님과 만나서 모든 법적 절차도 끝냈고요. 미자 여사는 서류 봉투를 보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위임장, 동의서, 입소 신청서 같은 글자들이 어지럽게 보였다. 법적 절차라니. 너희들이 다 짜고 친 거구나. 날 버리려고. 내 전 재산까지 탐내서. 미자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어머님,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서연이 미자 여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자 여사는 뿌리쳤다. 위한 거. 날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날 위한 거라고? 너희는 정말 잔인하구나. 어머님, 그만. 더 듣고 싶지 않아. 미자 여사가 소리쳤지만 서연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다음 주 화요일에 모시러 올게요. 일주일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서연이 말을 마치고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기를 3번. 결국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다시 들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손녀 하은이가 들어왔다. 대학 가방을 메고 있었다. 할머니, 엄마도 왔네. 하은이가 밝게 인사하며 다가왔다. 미자 여사를 꼭 안았다. 하지만 미자 여사는 아무 느낌이 없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방 정리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물건들 제가 잘 보관할게요. 나중에 보고 싶으실 때 꺼내 드릴게요. 너도 알고 있었구나. 미자 여사가 하은이를 바라봤다. 20살 손녀의 얼굴에서 거짓말하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할머니, 정말 좋은 곳이에요. 너도 가봤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은이가 말을 흐렸다.
서연과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다. 미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아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다. 대신 문자가 왔다. 엄마, 미안. 회의 중이야. 서연이 말 잘 들어. 다음 달에 들어가서 설명할게. 아들마저. 미자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진우도 알고 있었구나. 모두가 날 속였어. 심지어 내 전 재산을 노리고 날 알거지로 만들려는 걸지도 몰라. 어머님, 속인 게 아니에요. 서연이 또 미자 여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자 여사는 뿌리쳤다. 만지지 마. 다 필요 없어. 일주일 뒤에 데리러 오면 되잖아. 미자 여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현기증이 났지만 꾹 참았다. 방으로 들어가며 뒤돌아봤다. 하은아, 너도 할머니가 짐이니? 할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하은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미자 여사는 믿지 않았다. 방문을 쾅 닫았다. 침대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50년을 살았던 이 집, 남편과 함께했던 모든 추억이 담긴 이곳을 떠나야 한다니. 창밖을 보니 서연과 하은이가 아직 거실에 있는 것 같았다. 둘이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할머니가 너무 충격받으신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이게 최선이야. 정말 이 방법밖에 없을까? 하은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서연의 목소리에도 울먹임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미자 여사는 그것조차 연기라고 생각했다. 나를 버리기 위한 가족들의 잔인한 연극일 뿐이야. 저녁이 되어서도 미자 여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서연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문 앞에 놓고 갈게요.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미자 여사는 일기장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오늘 며느리가 나를 버리기로 결정했다. 일주일 뒤면 이 집을 떠난다. 진우도 하은이도 모두 알고 있었다. 나는 이제 정말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차라리 당신 곁으로 가는 게 나을까? 그 옛날 준호와의 짧은 찰나의 사랑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지는구나. 일기장이 눈물로 젖었다. 미자 여사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일주일이 시작되었다. 미자 여사에게는 생애 가장 긴 일주일이었다. 첫째 날 아침, 미자 여사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구나. 서연이 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필요 없어. 가. 어머님, 굶으시면 안 돼요. 내가 굶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버릴 사람인데. 서연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미자 여사는 점심때가 되어서야 겨우 일어났다. 부엌에 가보니 서연이 만들어 놓은 죽이 있었다. 한 숟가락 떠먹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이런 죽을 먹으면서 요양원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건가. 둘째 날, 미자 여사는 거실로 나왔다. 집안을 둘러봤다. 50년의 세월이 묻어있는 가구들. 하나하나가 모두 추억이었다. 거실, 장식장을 열었다. 남편과 결혼 기념일마다 모은 기념품들이 있었다. 첫 결혼 기념일에 산 커피잔 세트, 10주년에 맞춘 부부 인형, 25주년 은혼식 때 찍은 사진. 여보,
이것들도 다 두고 가야 하나 봐. 혼잣말이 텅 빈 집안에 울렸다. 남편 친구였던 준호와 몰래 만나 그 위험한 스킵십을 나눴던 그 찰나의 시간들이 내 남은 생을 송두리째 흔드는구나. 그 뜨거운 성관계의 기억이 지금 이 차가운 집에서 나를 더 외롭게 하는군. 미자 여사는 씁쓸하게 웃었다. 셋째 날 오후 현관벨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옆집 김 할머니가 서 있었다. 순자야, 며칠째 안 보여서 왔어. 어서 와요, 언니. 김 할머니는 미자 여사보다 5살 많은 이웃이었다. 20년째 옆집에 살고 있었다. 순자야, 얼굴이 왜 이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김 할머니가 미자 여사의 손을 잡았다. 순자야,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미자 여사는 그만 눈물이 터지고 말았다. 언니, 나 다음 주에 여기서 떠나요. 뭐라고? 어디로 가는데? 요양원에. 김 할머니가 깜짝 놀랐다. 요양원. 멀쩡한 사람이 왜? 며느리가 그러래요.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김 할머니가 미자 여사를 꼭 안아줬다. 아이고, 순자야, 힘들겠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안타깝게도 내 과거의 죄가 결국 날 요양원으로 보내는구나. 넷째 날. 미자 여사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먼저 남편 영수의 사진을 꺼냈다. 액자, 유리를 깨끗이 닦았다. 여보, 나 이제 요양원에 가요. 당신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오늘따라 더 그리웠다. 시어머니가 물려준 녹그릇도 하나씩 꺼냈다. 하나하나 신문지에 싸면서 시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어머니, 이 녹그릇들도 이제 못 쓰게 되겠네요. 며느리한테 전해주지도 못하고 50년 된 된장독도 팔아봤다. 시어머니께 배운 대로 담근 된장, 매년 정성껏 담갔는데 이제는 그것도 끝이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나는 정말 알거지가 되겠지. 다섯째 날, 서연이 또 왔다. 어머님, 간단한 것만 챙기세요. 그곳엔 다 있어요. 그곳엔 뭐가 다 있다는 거니? 내 추억도 있어. 내 남편도 있어. 서연이 말문이 막혔다.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다. 어머님, 됐어. 내 말대로 간단한 것만 챙길게. 서연이 나간 후 미자 여사는 창가에 섰다. 주차장에 서연의 차가 보였다. 차 안에서 서연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이 모양을 보니 뭔가 심각한 대화를 하는 것 같았다. 한참 통화하더니 고개를 숙였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였다. 울고 있는 걸까? 아니야. 저것도 다 연기겠지.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러는 거겠지. 여섯째 날 오전. 미자 여사는 남편 영수의 사진을 들고 거실에 앉았다. 여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시장에서 우연히 부딪혔잖아요. 당신이 그때 했던 말 기억나? 아가씨, 다치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에 얘가 반했잖아.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혼자 요양원에 가야 해요. 당신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그때 그 남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오후가 되자 미자 여사는 부엌에 섰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서연이 좋아하는 소고기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장조림이나 만들어 줄까? 시어머니께 배운 비법대로 장조림을 만들었다. 간장, 설탕,
마늘을 넣고 푹 끓였다. 메추리알도 넣었다. 맛을 보니 딱 좋았다. 시어머니께 칭찬받았던 그 맛이었다. 일곱째 날 새벽 3시. 출발 전날 밤이었다. 미자 여사는 한숨도 못 잤다. 일어나서 만들어 둔 장조림을 그릇에 담았다. 옆에 메모를 남겼다. 서연아, 그동안 고마웠다. 내가 좋아하는 장조림이야. 맛있게 먹어. 시어머니께 배운 비법 그대로 만들었어. 눈물이 메모지 위로 떨어졌다. 미자 여사는 집안을 한 바퀴 돌았다. 먼저 부엌으로 갔다. 부엌아, 50년 동안 고마웠어. 여기서 가족들 밥 해 먹이며 행복했어. 거실로 나왔다. 거실아, 여기서 텔레비전도 보고 손님도 맞고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안방으로 들어갔다. 여보, 이 방에서 우리 참 행복했지. 진우하고 기뻐하던 것도 생각나고. 마지막으로 현관에 섰다. 신발장을 열어봤다. 남편 구두가 아직도 한 켤레 남아 있었다. 이것도 이제 버려야겠지. 하지만 차마 버릴 수 없었다. 대신 깨끗이 닦아서 다시 넣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떠나는 날, 미자 여사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현관 앞에 섰다. 안에는 남편 사진, 속옷 몇 벌, 시어머니의 녹그릇뿐. 그게 전부였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다. 85년 인생이 이 작은 보따리 하나로 정리되다니. 이게 내 인생의 전부. 혼잣말이 텅 빈 현관에 울렸다. 약속한 화요일 아침 7시. 미자 여사는 잠을 한숨도 못 잔 채로 일어났다. 창밖을 보니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다. 날씨가 내 마음 같구나. 미자 여사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식탁 위에는 어제 만든 장조림이 놓여 있었다. 서연이 좋아하는 것이니 꼭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8시가 되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다가 점점 굵어졌다. 현관 앞에서 보따리를 들고 기다렸다. 작은 보따리지만 무겁게 느껴졌다. 85년 인생의 무게가 다 담긴 것 같았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로비에서 올라왔다. 할머니, 이른 아침에 어디 가세요? 멀리 좀 가려고요. 비도 오는데 조심히 다녀오세요. 경비 아저씨는 미자 여사의 보따리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다. 할머니, 혹시 이사 가세요? 비슷한 거예요. 미자 여사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경비 아저씨와 20년을 알고 지냈는데 이제 못 보게 되는구나. 9시 정각. 서연의 검은색 승용차가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다. 빗속을 뚫고 천천히 들어왔다. 서연이 우산을 들고 내렸다. 선명한 빨간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머리 위엔 금태 선글라스를 올려놓았다. 평소와 달리 화려한 차림이었다. 미자 여사는 의아했다. 요양원에 날 버리러 가면서 왜 이렇게 차려 입었을까? 자신의 낡은 회색 카디건과 대비되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다. 선글라스 아래로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래, 가자. 미자 여사는 짧게 대답하고 밖으로 나섰다. 서연이 우산을 씌워줬지만 빗방울이 얼굴에 튀었다. 차가운 빗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우산 아래에서 잠시 멈춰 섰다. 뒤를 돌아보니 50년 살았던 아파트가 비에 젖어 있었다. 정말 가야 하나? 이 파란만장한 인생의 종착역이 요양원이라니. 작은 혼잣말이 빗소리에 묻혔다. 차에 올라타니 따뜻한 히터 바람이 나왔다.
하지만 미자 여사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이 운전석에 앉았다. 백미러로 미자 여사를 한 번 봤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다. 동네를 빠져나가는 동안 미자 여사는 창밖을 봤다. 매일 산책하던 단지, 내 공원, 하은이가 어릴 때 놀던 놀이터, 남편 영수와 함께 운동하던 운동기구들. 모든 것이 빗물에 흐릿하게 보였다. 아니, 눈물 때문인지도 몰랐다. 다시는 못 오겠지. 작은 혼잣말이 새어 나왔다. 차가 큰 도로로 나왔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오래된 가요였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대는 모르실 거야. 얼마나 그리운지. 남편과 함께 자주 듣던 노래였다. 미자 여사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노래를 들으니 더욱 가슴이 아팠다. 서연이 라디오를 껐다. 차 안이 조용해졌다. 빗소리와 와이퍼 소리만 들렸다. 20분쯤 달렸을까?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다. 미자 여사는 내비게이션을 슬쩍 봤다. 목적지까지 1시간이 남았다고 표시되어 있었다. 어디로 가는 거니? 내가 알던 요양원은 이 방향이 아닌데. 혹시 나를 더 외딴 곳으로 버리려는 건 아닐까? 곧 도착해요, 어머님. 서연의 대답은 짧았다. 운전에만 집중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백미러로 미자 여사를 3번이나 확인했다. 그 눈빛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동정심, 죄책감, 아니면 나를 속이는 것에 대한 불안감. 30분 더 달렸다. 빗줄기가 더 굵어졌다.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였다. 서연이 속도를 줄였다. 조심스럽게 운전했다. 40분쯤 달렸을 때였다. 도로 옆에 큰 건물이 나타났다. 실버 케어 센터라는 간판이 빗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다. 박미자 여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저기구나. 저기가 내가 갈 곳이구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보따리를 꼭 쥐었다. 그런데 서연이 차를 천천히 운전하며 그 앞을 지나갔다. 실버 케어 센터 입구에서 속도를 더 줄였다. 저기가. 서연이 말을 시작하다가 멈췄다.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에요. 조금 더 가야 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도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다. 백미러로 미자 여사를 또 확인했다. 그 눈빛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차는 계속 달렸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놀랍게도 요양원이 아니었어. 그럼 어디로 가는 걸까? 10분쯤 더 갔을까? 갑자기 낯익은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다. 오래된 은행나무들이 길 양옆에 서 있었다. 빗물에 젖은 노란 은행잎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여기는. 미자 여사가 놀라서 앞으로 몸을 내밀었다. 이곳은 50년 전 신혼살림을 차렸던 동네였다. 저 은행나무 아래 남편 영수와 첫 키스를 했었죠. 저 모퉁이 가게에서 첫 장을 봤었고, 저 병원에서 진우를 낳았었습니다. 미자 여사의 머릿속에 과거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왜 여기로 오는 거니? 서연이 대답하지 않고 계속 운전했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옛날 단골 슈퍼가 있던 자리. 지금은 편의점으로 바뀌었지만 건물은 그대로였다. 저기서 영수랑 라면 사 먹었었는데. 미자 여사가 중얼거렸다. 조금 더 가자. 작은 공원이 나타났다. 미자 여사와 영수가 자주 산책했던 곳이었다. 벤치는 새 것으로 바뀌었지만
큰 느티나무는 그대로였다. 저 나무 아래 영수가 청혼했었어. 미자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50년 전 추억이 빗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차가 한 건물 앞에 멈췄다. 2층짜리 건물이었다. 가림막에 곧 오픈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간판은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다. 비가 계속 내렸다. 미자 여사는 차에서 내리기가 두려웠다. 여기가 어디니? 왜 이곳으로 데려온 거야? 혹시 내 과거의 불륜을 아는 사람들에게 날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건 아닐까? 어머님, 내리세요. 서연이 우산을 펴들고 미자 여사 쪽 문을 열었다. 빗방울이 차 안으로 튀어 들어왔다. 여기가 요양원이니? 들어가시면 알게 될 거예요. 서연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슬픈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기대하는 것 같기도 했다. 미자 여사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빗소리가 우산을 두드렸다.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다. 건물 입구에 도착했을 때 미자 여사는 뒤를 한번 돌아봤다. 빗속에 젖은 거리. 50년 전 이 골목을 남편 영수와 함께 걸었던 기억이 생생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끝인가 봐. 내 인생은 이대로 알거지가 되는 건가? 빗속에서 혼잣말이 흩어졌다. 미자 여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결국 박미자 여사는 낯선 건물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요양원일 거라 생각했던 이곳은 그녀가 50년을 살아온 추억의 동네. 도대체 며느리는 왜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일까요? 저 문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혹시 이것은 그녀의 과거를 들춰내려는 더 잔인한 계획의 시작은 아닐까요? 과연 박미자 여사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게 될까요? 아니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지적 같은 반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나도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 잊지 않으셨죠? 특히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반드시 해두셔야 내일 3화가 올라오는 그 즉시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야심만만 시니어 채널은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가지고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저 미스터리한 건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추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모든 것이 밝혀질 마지막 이야기, 최종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꿈속에 나타난 시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 아직 끝이 아니야. 그것은 버려진다는 절망 속에서 피어난 헛된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시작될 거대한 반전을 예고하는 신의 목소리였을까요? 하지만 눈을 뜬 현실은 너무나도 잔혹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는 폭우. 오늘은 바로 박미자 여사가 50년간 살아온 정든 집을 떠나 요양원으로 향하는 운명의 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오늘 이야기에서 기대되는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서늘한 공기가 미자 여사를 감쌌다. 현관은 일반 집처럼 꾸며져 있었다. 신발장이 있고 우산꽂이가 있고 작은 거울도 걸려 있었다. 신발 벗고 들어가야 하나? 미자 여사가 물었지만 서연은 대답 없이 실내화를 꺼내 놓았다. 새 것이었다.
미자 여사의 발 크기에 딱 맞는 분홍색 실내화였다. 어머님, 여기서 새로운 생활을 하실 거예요? 서연의 말투가 모호했다. 새로운 생활이라니. 요양원에서의 생활을 그렇게 표현하는 건가? 요양원이니? 여기가? 미자 여사가 다시 물었다. 특별한 곳이에요. 어머님께 꼭 필요한 곳. 서연은 여전히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미자 여사는 불안감이 커졌다. 현관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니 복도가 나왔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흑백 사진들이었다. 미자 여사는 걸음을 멈췄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낯익은 얼굴들이었다. 50년 전 이 동네에 살던 이웃들이었다. 이 사진들은 뭐니?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서연이 미자 여사의 팔을 살짝 잡았다. 안으로 더 들어가자는 신호였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하은이가 나타났다. 할머니. 하은이가 밝게 웃으며 미자 여사를 안았다. 학교는 안 갔나? 평일 오전인데 왜 여기 있는 거지? 하은아, 너 학교는?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요. 하은이의 대답도 애매했다.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다. 할머니, 이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하은이가 미자 여사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이 따뜻했지만 미자 여사는 더 불안해졌다. 미자 여사는 주위를 둘러봤다. 요양원 치고는 너무 작았다. 복도도 짧고 방도 몇 개 안 되는 것 같았다. 간판도 없었고 안내 데스크도 없었다. 일반 요양원에서 볼 수 있는 휠체어나 의료 기구도 보이지 않았다. 간호사나 요양보호사의 모습도 없었다. 여기가 정말 요양원이 맞니? 미자 여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어머님, 일단 들어가 보세요. 서연이 미자 여사를 안쪽으로 이끌었다. 미자 여사는 거부할 수 없었다. 며느리와 손녀의 단호한 표정 때문이었다. 복도 끝에 큰 문이 있었다. 나무로 된 고풍스러운 문이었다. 서연이 문 손잡이를 잡았다. 어머님, 놀라지 마세요. 서연의 말에 미자 여사는 더욱 긴장했다. 놀라지 말라니. 뭐가 있길래? 내 과거의 치부가 드러나는 곳일까? 문이 열리는 순간 미자 여사는 숨을 멈췄다. 넓은 공간이 펼쳐졌다. 천장이 높고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들이 있었다. 벽면 가득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모두 미자 여사의 사진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사진들, 결혼 사진, 가족 사진, 일상 사진들이 시대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미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다. 하은이가 급히 부축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미자 여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충격이 너무 컸다. 한쪽 벽에는 선반이 있었다. 그 위에 놓인 물건들을 보고 미자 여사는 또 한 번 놀랐다. 50년 전 사용하던 밥그릇, 영수와 처음 산 국그릇, 시어머니께 받은 녹그릇들, 모두 미자 여사가 아끼던 물건들이었다. 이것들을 어떻게, 어머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물건들이잖아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미자 여사는 천천히 선반으로 다가갔다.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만져봤다. 정말 자신의 것이 맞았다. 50년의 세월이 묻어있는 그 그릇. 며칠 전에 사진 찍던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미자 여사가 중얼거렸다. 구석에는 낡은 밥상이 놓여 있었다. 미자 여사와 영수가 신혼 때 사용하던 것이었다. 그 위에는 찻잔 세트가 올려져 있었다. 첫 결혼 기념일에 산 것이었죠. 미자 여사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거지? 요양원이 이렇게 개인 물품을 전시하나? 이게 다 뭐니? 요양원이 이렇게 생겼어? 미자 여사가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은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참는 표정이었다. 어머님, 2층도 보셔야 해요. 서연이 계단을 가리켰다. 나무 계단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미자 여사는 불안한 마음으로 계단을 올랐다.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갈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다. 2층에 도착했을 때 미자 여사는 또 놀랐다. 아늑한 거실이 나타났다.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고 작은 부엌도 있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이니? 어머님이 지내실 곳이에요. 서연이 대답했다. 미자 여사는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을 내다보니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다. 50년 전 살던 골목이 그대로 보였다. 은행나무도, 작은 공원도, 심지어 구멍가게도. 어떻게 이럴 수가? 미자 여사가 중얼거렸다. 눈물이 났다. 그리움인지, 슬픔인지, 혼란스러움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다. 할머니, 여기 방도 있어요. 하은이가 문을 열었다. 침실이었다. 깨끗한 침대와 옷장, 화장대가 있었다. 벽에는 남편 영수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미자 여사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 모든 게 꿈인 것 같았다. 요양원이 아니구나. 그럼 여기는 대체 뭐니? 혹시 과거의 불륜을 고백하라고 만든 함정일까? 아니면 내 전 재산을 갈취하려는 가족들의 치밀한 계획인가? 미자 여사가 서연을 올려다봤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때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무거운 발걸음이었다. 미자 여사는 그 발소리를 알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아들 진우가 들어왔다. 양복을 입고 있었다. 해외 출장 중이라고 했는데. 어머니, 드디어 오셨네요. 진우가 미자 여사에게 다가왔다. 미자 여사는 아들을 보자 배신감이 밀려왔다. 너도 알고 있었구나. 모두가 짜고 친 거야. 내 인생을 파멸시키려고. 미자 여사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진우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머니, 오해예요. 오해. 날 속이고 여기 데려온 게 오해라고? 미자 여사는 고개를 돌렸다. 아들의 얼굴도 보기 싫었다. 모두가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믿었던 가족들이 한통속이 되어 자신을 버린 것 같았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미자 여사의 다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2층 거실에서 미자 여사는 아직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진우가 일어서며 말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의 새 보금자리예요. 새 보금자리라고? 미자 여사가 비웃듯이 말했다. 그래, 너희가 다 짜고 날 여기 버리는구나. 미자 여사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엄마가 힘드니까, 내가 짐이 되니까. 미자 여사가 울먹이며 말했다. 진우가 다시 다가오려 했지만 미자 여사는 손을 들어 막았다. 가. 이리 오지 마. 다 필요 없어.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뭘 오해한다는 거니? 날 속여서 여기 데려온 건 사실이잖아. 미자 여사가 서연을 노려봤다. 20년 동안 며느리로 지낸 서연. 그토록 믿었는데 배신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하은이가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머니, 저희가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
이제 와서 무슨 설명이야? 미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50년 전 살던 동네가 그대로 보였다. 추억이 밀려왔다. 저 길에서 영수와 손 잡고 걸었었죠. 저 공원에서 진우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했었고, 저 가게에서 처음으로 기저귀를 샀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곳일까? 왜 옛 동네에 이런 곳을 만든 걸까? 혹시 내 과거의 불륜을 알고 그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나를 괴롭히려는 건 아닐까? 여기가 대체 뭐 하는 곳이니? 미자 여사가 다시 물었다. 진우가 입을 열려다가 멈췄다. 서연과 눈빛을 주고받았다.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다. 그때 1층에서 소리가 들렸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였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왔다. 누가 온 거니? 혹시 요양원 직원들인가? 나를 데려가려고?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계단이 삐걱거렸다. 한 명이 아니었다. 여러 명이 올라오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미자야. 미자 여사는 깜짝 놀랐다. 문 앞에 선 사람은 김옥순이었다. 50년 전 옆집에 살던 이웃이었다. 옥순아. 미자야. 정말 50년 만이네. 옥순이가 미자 여사를 꼭 안았다. 미자 여사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뒤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박정자, 이영희, 최순덕, 모두 50년 전 이 동네에서 함께 살던 이웃들이었다. 이영희, 준호의 처형이었던 이영희까지. 그럼 내 과거를 모두 다 알게 된 건가? 미자 여사는 경악했다. 미자야,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정말 오랜만이야. 그때 그 시절이 그립더라. 이웃들이 미자 여사를 둘러쌌다. 모두들 나이가 들었지만 얼굴은 그대로였다. 미자 여사는 어리둥절했다. 너희들이 왜 여기에? 우리도 초대받았어. 박정자가 웃으며 말했다. 초대. 미자 여사가 의아해했다. 그때 이영희가 말했다. 미자야, 여기서 내가 한복을 만든다며? 뭐라고? 한복, 요리 아니었니? 미자 여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한복이라니? 요리라니?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모르는구나. 최순덕이 다른 사람들과 수군거렸다. 모두들 뭔가 알고 있는 표정이었다. 그때 옥순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접힌 천이었다. 펼쳐보니 현수막이었다. 미자네 추억 공방. 큰 글씨로 적혀 있었다. 미자 여사는 현수막을 보고 얼어붙었다. 이게 뭐야? 미자야. 내 공방 이름이잖아. 옥순이가 대답했다. 내 공방. 미자 여사는 이해할 수 없었다. 공방이라니. 자신이 공방을 한다니.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을 참는 표정이었다. 진우도 마찬가지였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은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이제 곧 아실 거예요. 미자 여사는 혼란스러웠다. 요양원인 줄 알았는데, 공방이라니. 버려지는 줄 알았는데, 이웃들이 찾아오고,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일인지. 놀랍게도 요양원이 아니었어. 1층에서 또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음악 소리였다. 피아노 소리 같았다. 저건 또 뭐니? 미자 여사가 물었다. 축하 음악이에요. 하은이가 대답했다. 축하.
미자 여사는 점점 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축하한다는 걸까? 이웃들이 미자 여사를 애워쌌다. 모두들 행복한 표정이었다. 미자야,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내 한복 다시 볼 수 있다니 꿈만 같아. 그때 그 혼수 한복 꼭 다시 만들어 줘야 해. 이웃들의 말에 미자 여사는 더욱 어리둥절했다. 그때 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미자 여사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말씀드려도 될까요? 미자 여사는 서연을 바라봤다. 며느리의 얼굴에 간절함이 가득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다. 미자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 입을 열려는 순간 진우가 먼저 말했다. 어머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진우가 미자 여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들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의 새 보금자리예요. 새 보금자리라고? 미자 여사가 쓴 웃음을 지었다. 그래, 너희가 다 짜고 날 여기 버리는구나. 미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배신감과 절망이 뒤섞였다. 엄마가 힘드니까, 내가 짐이 되니까. 미자 여사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도 알아. 늙고 병든 노인은 짐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버리는 거지. 진우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왜 날 속여서 여기 데려온 거야? 미자 여사가 소리쳤다. 이웃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그때 박정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자야, 오해하는 것 같은데? 오해. 뭘 오해한다는 거야? 미자 여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이영희가 나섰다. 미자야, 여기서 내가 한복을 만든다며? 내 명품 한복을. 또 그 소리야. 무슨 한복? 이영희가 내 과거를 알면서 일부러 나를 비꼬는 건 아닐까? 미자 여사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자꾸 한복 이야기를 하는 걸까? 우리 내 한복 보러 왔어. 최순덕이 웃으며 말했다. 뭐라고? 미자 여사가 어리둥절해했다. 그때 옥순이가 현수막을 다시 펼쳤다. 미자네 추억 공방이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이게 내 공방 이름이야? 내 공방. 미자 여사는 혼란스러워했다. 자신이 공방을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서연이 일어섰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사실은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1년 동안 준비했어요. 어머님의 공방을요. 뭐라고? 미자 여사가 놀라서 서연을 바라봤다. 어머님의 한복 솜씨가 너무 아까워서요. 그 예술적인 감각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서 이곳에 공방을 만들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옛 동네예요. 미자 여사는 말문이 막혔다. 공방이라니. 자신을 위한 공방이라니. 내가 버려지는 줄 알았는데. 하지만 요양원이 아니에요. 어머니. 진우가 말했다. 어머니를 위한 공간이에요. 어머니가 행복하실 수 있는 곳. 미자 여사는 주위를 둘러봤다. 이웃들이 모두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다. 아직 모르는구나. 박정자가 다른 사람들과 수군거렸다. 뭘 또 모른다는 거야? 미자 여사가 물었다. 그때 하은이가 가방에서 책을 꺼냈다. 두꺼운 책이었다. 표지에 할머니의 한복 비법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뭐니? 할머니, 레시피예요.
제가 정리했어요. 하은이가 책을 펼쳤다. 궁중 한복, 혼례 한복, 돌 한복, 미자 여사가 만들던 모든 한복의 도안과 비법이 사진과 함께 정리되어 있었다. 이걸 언제? 1년 동안 준비했어요. 할머니, 모르게요. 하은이가 미소 지었다. 미자 여사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서연이 물건들, 사진 찍던 것, 하은이가 자신을 몰래 촬영하던 것, 모두 이것을 위해서였구나.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날 속인 거야? 왜 요양원 가는 것처럼 했어? 서연이 입을 열려다가 멈췄다.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다. 진우가 서연을 바라봤다. 둘이 눈빛을 주고받았다. 말해도 될까요? 서연이 진우에게 물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 가방을 만지작거렸다. 무언가를 꺼내려다가 망설였다. 어머님, 먼저 들으셔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자 여사는 불안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혹시 매불륜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웃들도 조용해졌다. 모두가 서연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1층에서 들리던 음악 소리도 멈췄다. 정적이 흘렀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다. 가을 바람이 은행나무를 흔들고 있었다. 노란 잎들이 떨어지는 게 보였다. 요양원일 거라 생각했던 이곳은 그녀가 50년을 살아온 추억의 동네. 도대체 며느리는 왜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일까요? 저 문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혹시 이것은 그녀의 과거를 들춰내려는 더 잔인한 계획의 시작은 아닐까요? 모든 비밀과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질 대망의 마지막 이야기. 총 4부작으로 구성된 이번 이야기의 최종화가 바로 내일 저녁 마침내 공개됩니다. 하루에 한 편씩 공개되는 이번 이야기의 마지막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과연 박미자 여사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게 될까요? 아니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지적 같은 반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마지막이 너무나도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 잊지 않으셨죠? 특히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반드시 해두셔야 내일 최종화가 올라오는 그 즉시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야심만만 시니어 채널은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가지고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저 미스터리한 건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추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모든 것이 밝혀질 마지막 이야기, 최종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꿈속에 나타난 시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 아직 끝이 아니야. 그것은 버려진다는 절망 속에서 피어난 헛된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시작될 거대한 반전을 예고하는 신의 목소리였을까요? 하지만 눈을 뜬 현실은 너무나도 잔혹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모든 것을 집어 삼킬 듯 쏟아지는 폭우. 오늘은 바로 박미자 여사가 50년간 살아온 정든 집을 떠나 요양원으로 향하는 운명의 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오늘 이야기에서 기대되는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4부작의 최종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순간
2층으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또 누군가 오는 것 같았다. 문이 열렸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박미자 어르신. 낯선 사람이었다. 미자 여사는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누구세요? 저는 김 원장입니다. 6개월 전 어르신을 진단했던 의사입니다. 의사라는 말에 미자 여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이 언제 이 사람을 만났단 말인가? 서연이 일어섰다. 그리고 의사에게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와야죠. 이런 중요한 날인데. 의사가 미자 여사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어르신, 이제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진실이라는 말에 미자 여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체 무슨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 설마 내 불륜에 대한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미자 여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웃들, 가족들, 그리고 의사까지. 미자 여사는 의사와 서연을 번갈아 바라봤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다. 서연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손이 떨리면서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게 뭐니? 미자 여사가 봉투를 바라봤다. 병원 로고가 찍힌 서류 봉투였다. 6개월 전 어머님 건강검진 결과요. 서연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다. 맨 위에 있는 건 진단서였다. 미자 여사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 아래 적힌 글자들을 보고 미자 여사는 숨이 멎을 뻔했다. 중등도 우울증. 자해 위험 단계. 이게 무슨... 미자 여사가 진단서를 들여다봤다. 자신이 우울증이라니. 그것도 자해 위험이라니. 김 원장이 앞으로 나섰다. 어르신, 6개월 전 진단했던 의사입니다. 어르신은 절 기억 못 하시겠지만요. 김 원장이 휴대전화를 꺼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어머님이 우울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혼자 두면 위험한 상태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위험이 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다. 충격요법이 필요합니다. 삶의 의지를 되찾게 할 극적인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편안한 일상으로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미자 여사는 진단서를 놓고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어머님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였는지 아세요? 김 원장이 부드럽게 말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셔서 창밖을 보시고 식사도 거의 안 하시고 일기장에는 죽고 싶다는 말만 쓰시고. 미자 여사는 놀랐다. 자신의 일기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서연이 울며 고백했다. 어머님이 주무실 때 일기장을 봤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서연이 미자 여사의 손을 잡았다. 매일 밤 어머님이 이제 살 이유가 없어라고 하시는 걸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진우도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매일 울면서 전화했어요. 어머니를 어떻게 살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은이도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점점 말라가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미자 여사는 가족들을 바라봤다. 모두 울고 있었다. 이웃들도 숙연한 표정이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미자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의 공방이에요. 미자네 추억 공방. 1년 동안 준비했어요. 서연이 일어서서 주위를 가리켰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옛 동네에 어머님의 추억이 담긴 공간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왜 요양원처럼? 미자 여사가 물었다. 김 원장이 대답했다. 제가 조언했습니다. 일부러 요양원 가는 것처럼 행동하라고요. 미자 여사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요? 어머님이 살고 싶다 하고 느끼시길 바랐어요. 김 원장이 설명했다. 버려진다는 두려움이 오히려 살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잔인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이 다시 울먹였다. 어머님을 속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매일 밤 죄책감에 잠을 못 잤어요. 자, 울던 게 미자 여사가 중얼거렸다. 네, 어머님을 속이는 게 너무 괴로워서요. 서연이 고백했다. 진우가 말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를 살려야 했어요. 미자 여사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다. 벽에 걸린 자신의 사진들, 50년 전 추억의 물건들, 미잔의 추억 공방이라는 현수막, 모든 게 자신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구나. 1년 동안이나 미자 여사가 말했어요. 1년 동안 이 모든 걸 준비했다고?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모르게 레시피도 정리하고 사진도 복원하고 이웃분들도 찾아다녔어요. 옥순이가 나섰다. 서연이가 우리를 한 명씩 찾아왔어. 미자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박정자도 말했다. 우리도 기꺼이 참여했지. 미자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미자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 모든 게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니. 나 같은 늙은 여자를 위해. 그녀는 그제야 묵은 죄책감과 불륜에 대한 불안감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님은 늙은이가 아니에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은 우리 가족의 중심이에요. 어머님이 없으면 우리도 없어요. 진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세요? 일 핑계로 어머니를 혼자 두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하은이도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 이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미자 여사는 가족들을 바라봤다. 모두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자신을 버리려던 게 아니라 살리려던 거였구나. 김 원장이 미소 지었다. 어르신, 벌써 표정이 달라지셨네요. 눈빛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미자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정말 내가 우울증이었나요? 네, 심각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지실 거예요. 김 원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미자 여사는 서연을 바라봤다. 며느리의 얼굴이 수척해 보였다. 1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안타깝게도 내가 오해했구나. 서연아. 네, 어머님,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서연이 미자 여사를 꼭 안았다. 둘은 한참을 울었다. 이웃들도 눈물을 닦았다. 모두가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녁이 되었다. 이웃들이 하나둘 돌아갔다. 내일 개업식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며 2층 거실에는 가족들만 남았다. 미자 여사는 아직도 꿈만 같았다. 요양원이 아니라 자신의 공방이라니. 서연이 낡은 상자를 들고 왔다. 나무로 된 오래된 상자였다. 어머님, 이건 아버님이 남기신 거예요. 영수가? 미자 여사가 놀라서 상자를 받았다.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 봉투들이 가득했다. 이게 다 뭐니? 아버님이 어머님께 쓰신 편지들이에요. 서연이 설명했다. 집 다락방에서 찾았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해 두신 것 같아요.
미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꺼냈다. 봉투에 사랑하는 미자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를 펼쳤다. 남편 영수의 글씨가 선명했다. 사랑하는 미자, 당신과 결혼한 지 45년이 되었네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미자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영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당신 한복 솜씨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매일 자랑했어요. 김 사장은 부러워서 어쩔 줄 몰라 했죠. 미자 여사는 웃으며 울었다. 영수가 자신의 한복 솜씨를 그렇게 자랑했다니. 언젠가 당신 한복 솜씨를 모두가 볼 수 있는 작은 공방을 차려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미안해요. 여보, 미자 여사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두 번째 편지를 꺼냈다. 이건 최근에 쓴 것 같았다. 미자야, 요즘 내 몸이 안 좋아. 아마 오래 못 살 것 같아. 당신에게 미리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미자 여사의 손이 떨렸다. 영수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구나. 내가 떠나면 당신이 많이 외로울 거야. 우리 진우도 바쁘고 하은이도 일하느라 정신없고. 하지만 미자야, 절대 포기하지 마. 당신은 아직 할 일이 많아. 당신의 한복 솜씨는 보물이야. 미자 여사는 편지를 내려놓고 울었다. 영수가 자신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 수 있었다. 서연이 마지막 편지를 건넸다. 어머님, 이건 저한테 쓰신 편지예요. 봉투에 며느리 서연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이걸 왜 나한테? 어머님이 읽으셔야 할 것 같아서요. 미자 여사가 편지를 펼쳤다. 영수가 서연에게 쓴 마지막 편지였다. 서연아, 내가 떠나면 우리 미자를 부탁한다. 미자가 혼자 되면 우울해질까 봐 걱정이야. 미자 여사는 놀랐다. 영수가 자신의 우울증을 예견했구나. 미자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가장 행복해. 혼자 있으면 자꾸 옛날 생각만 하고 슬퍼해. 미자 한복 솜씨는 보물이니 꼭 세상에 알려주게. 그게 미자를 살리는 길일 거야. 미자 여사는 편지를 보며 흐느꼈다. 영수가 자신을 얼마나 잘 알았는지. 내가 못 이룬 꿈이 있어. 미자를 위한 작은 공방. 미자네 공방 같은 거. 서연이 미자 여사의 손을 잡았다. 아버님의 유언이었어요. 어머님을 위한 공방. 그래서 1년 동안. 네, 아버님의 꿈을 이루고 싶었어요. 어머님을 살리고 싶었고요. 미자 여사는 서연을 바라봤다. 며느리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다. 진우가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남긴 돈도 있었어요. 공방 준비 자금으로 쓰라고. 영수가? 네, 아버지가 몰래 모아두신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미자 여사는 믿을 수 없었다. 영수가 이 모든 걸 준비했다니. 하은이가 사진을 보여줬다. 영수가 찍어둔 사진들이었다. 미자 여사가 한복을 만드는 모습들. 할아버지가 할머니 한복 만드는 모습을 이렇게 많이 찍어두셨어요. 사진 속 미자 여사는 행복해 보였다. 공방에서 한복 만들 때가 가장 즐거웠구나. 여보. 미자 여사가 하늘을 바라봤다. 당신이 이 모든 걸 계획했구나. 나를 살리려고. 서연이 또 다른 것을 꺼냈다. 낡은 노트였다. 이것도 아버님이 남기신 거예요. 노트를 펼쳐보니 한복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미자 궁중 한복, 미자 홀레 한복, 미자 돌 한복. 영수가 내 한복 디자인을 다 기록했네? 네. 어머님 한복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미자 여사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다. 남편의 사랑이 느껴졌다.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났어. 가족들이 미자 여사를 둘러쌌다. 모두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어머님, 이제 시작이에요. 서연이 말했다. 내일부터 미자네 추억 공방이 문을 열어요. 정말? 네. 어머님이 주인이세요? 미자 여사는 가슴이 벅찼다. 85세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창밖을 보니 별이 떴다. 남편이 저 별에서 지켜보고 있을까? 여보, 나 잘할 수 있겠지? 미자 여사가 중얼거렸다. 100일 후, 미자네 추억 공방은 동네 명소가 되었다. 아침 8시, 미자 여사는 일찍 일어나 공방으로 내려왔다. 오늘도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서연이 따라 내려왔다. 오늘 새 한복 디자인하는 날이잖아. 미자 여사가 웃으며 말했다. 예전과 달리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공방 마당에 색색깔의 비단들이 놓여 있었다. 미자 여사는 한복 디자인 준비를 시작했다. 서연아, 이리 와봐. 네, 어머님. 오늘은 내가 해봐. 내가 가르쳐 줄게. 서연이 놀랐다. 저요? 그럼 이제 내가 배울 때가 됐어. 미자 여사는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서연에게 한복 디자인 비법을 가르쳤다. 선은 이렇게 잡아야 해.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서연이 열심히 배웠다. 미자 여사는 흐뭇하게 바라봤다.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 어머님의 시어머니요? 응. 무서운 분이셨지만 솜씨만큼은 최고였어. 미자 여사가 옛날을 떠올렸다. 며느리야, 내가 너무 엄했지. 사실 내가 최고야. 나를 살려줘서 고마워. 그것은 30년 전 시어머니가 미자 여사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제 미자 여사가 서연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님, 울지 마. 오늘은 기쁜 날이야. 두 사람은 함께 한복을 디자인했다. 손녀 하은이도 와서 거들었다. 할머니, 이제 저도 배워야 해요. 그래, 우리 하은이도 배워야지. 3대가 함께 한복을 만드는 모습이 정겹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왔다. 동네 어르신들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미자 할머니, 혼수 한복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미자 여사는 즐겁게 한복을 만들고 손님들과 이야기도 나눴다. 어머니, 한복 최고예요. 한 손님이 엄지를 들어 보였다. 시어머니께 배운 비법이에요. 미자 여사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정기 검진 결과였다. 박미자 어르신, 네, 저입니다. 검진 결과 나왔는데요.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졌네요. 미자 여사는 놀랐다. 정말요? 네, 기적입니다. 100일 만에 완치라니. 전화를 끊고 미자 여사는 하늘을 바라봤다. 창밖에 햇살이 따뜻했다. 여보, 들었어? 나 이제 괜찮대. 미자 여사는 생각했다. 100일 전 그날 나는 죽을 것 같았어. 요양원에 버려진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가족들의 사랑이었어. 여보, 이제 나 정말 행복해. 살고 싶어. 좋은 며느리 덕분이야. 100일 전 그날 나는 다시 태어났어. 저녁이 되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진우도 퇴근하고 왔다. 어머니, 오늘 주문이 최고래요. 정말. 네, 어머니, 한복이 입소문이 났어요. 미자 여사는 행복했다. 8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여보,
미자 여사가 영수 사진을 바라봤다. 당신이 계획한 대로 됐어. 나 이제 정말 행복해. 서연이 미자 여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어머님, 내일은 뭐 만드실 거예요? 글쎄, 돌 한복 어때? 곧 태어날 진우 친구 손녀 돌 한복. 좋아요. 하은이가 박수를 쳤다. 할머니, 돌 한복 최고. 가족들이 모두 웃었다. 미자 여사도 함께 웃었다. 공방 문에 걸린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다. 미자네 추억 공방. 이곳은 단순한 공방이 아니었다. 미자 여사의 새로운 삶의 공간이었다. 가족의 사랑이 만든 기적의 공간이었다. 미자 여사는 확신했다. 앞으로도 행복할 거라고. 살아있는 한 계속 한복을 만들 거라고. 여보, 고마워. 서연아, 고마워. 모두 고마워. 미자 여사의 마음속에서 속삭였다. 밤이 깊었다. 미자 여사는 일기장을 꺼냈다. 100일 만에 쓰는 일기였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다. 나는 살아있다. 사랑받고 있다. 필요한 존재다. 여보, 이제 걱정하지 마. 나 정말 괜찮아. 일기장을 덮고 미자 여사는 미소 지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예요. 손님들에게 멋진 한복을 선물할 수 있으니까요. 창밖에 별이 반짝였다. 남편이 저 별에서 웃고 있을 것 같았다. 잘 자, 여보. 내일 봐. 미자 여사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100일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이었다. 긴 사부작에 미자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연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